안녕하세요, 샤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염상섭의 만세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 하고 떡목판에 엎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 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쓰라손이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의 터득한 것이 아니오.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덧개가 안고 굳어빠진 껍질이지만은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 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돌려다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게나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은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꽤들 문제거리, 화제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다오.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컴컴한 구석에 금태를 한 동들은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금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돌려다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이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은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남은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묶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오. 그러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은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흐흐.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고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고 금세로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로 상관이 뭐겠어.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판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가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두었지만은 지금 와서는 미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서 능라주의를 입히고 100평 1000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응? 동상을 세우면 무엇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군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 그런 것이 있어요?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세의 예로서 받아들여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만은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만은 그것은 별 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 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치레를 해서 외화나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소. 에휴,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소? 아이 염통 밑에 쉬 쓰는 줄은 모른다고 깝살릴 거 다 깝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르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오.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쩐지 열적었다. 그러나 내가 한참 떠드는 바람에 여러 사람의 시선은 이리로 모인 모양이다. 저편에 앉았는 기생아 씨도 몸을 틀고 돌려다보며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열심으로 듣는 모양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형장께서도 양친이 계시겠지요. 어떻게 하실 텐가요? 갓장수는 내 말은 어찌 되었든지 불평이 있으니만큼 시비조로 덤빈다. 아이고, 되어가는 대로 합시다. 하며 나는 웃고 입을 닫혔다. 그래도 누구나 부모나 조상을 위한 것은 똑같겠죠. 나는 더 말해야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말 아니하려다가 그래도 오해를 사면 안 됐겠기에 또 대꾸를 하여 주었다. 글쎄, 공동묘지가 좋으니 부모를 그리 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보다도 더 절급한 문제가 하도 많다는 말 아니오. 그 절급 문제는 내버려 두고 산 사람 문제는 내버려 두고 왜 죽은 뒤의 문제부터 기가 나서 법석이냔 말이오.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 돌아가도 공동묘지에서만 장사를 안 지내면 되겠소? 당신은 몇 대조까지나 선영을 찾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령 10대조 이상의 묘지를 못 찾는다면 그것은 공동묘지기 때문이란 말이오? 하고 나는 화를 버럭 내다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 앞으로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생각하여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오. 하고 나는 농쳐버렸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며 갓장수는 픽 웃어버린다. 나는 잠자코 말았으나 어쩐지 불쾌하였다. 갓장수 따위를 데리고 그러한 논란을 한 것이 점잖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남이 들으면 웃을 것 같아서 혼자 부끄러웠다. 두 사람이 잠자코 앉았으려니까 차는 심천정거장인지 도착한 모양이었다.
새로운 승객도 별로 없이 조용한 속에 순사가 두리번두리번하고 뚜벅 소리를 내며 들어와서 저편 착간으로 지나간 뒤에 조금 있으려니까 누런 양복 바지를 옹구 바지로 입고 작달막한 키에 구두 끝까지 철철 내려오는 길다란 황도를 끌면서 조선 사람의 헌병 보조원이 또 들어왔다. 여러 사람의 눈은 또 긴장해지며 일시에 굴할 만한 누렁 조거리를 입은 조그만 사람에게로 모이었다. 이 사람은 조그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편서부터 차츰차츰 한 사람씩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리로 온다. 누구를 찾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공연히 가슴이 선뜻하였으나 이 착간에는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되었다. 착간 속은 괴괴하고 헌병 보조원의 유착한 구두 소리만 뚜벅뚜벅 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가슴은 컴컴한 남포의 심지뿔이 떨리듯이 떨리었다. 한 사람, 두 사람, 낱낱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지나친 뒤의 사람은 자기는 아니로구나, 살았구나 하는 가벼운 안심이 가슴에 내려앉는 동시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양이 얼굴에 완연히 나타났다. 헌병 보조원의 발자취는 점점 내 앞으로 가까워왔다. 나는 등을 지고 돌아앉았고 내 앞에 갓장수는 담뱃대를 든 채 헌병의 얼굴을 똑바로 치어다보고 앉았다. 헌병 보조원은 내 곁에 와서 우뚝 선다. 나는 가슴이 뜨끔하며 무심코 치어다보았다. 그러나 헌병 보조원은 나를 본체만 채하고 내 앞에 앉아는 갓장수를 한참 내려다보고 섰더니 손에 들었던 종이 조각을 펴본다. 내 가슴에서는 목이 메이게 꿀떡 삼키었던 토란만한 것이 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작가는 고작 헌병 보조원, 어린 조선 청년 하나의 한마디로 괴괴하였다. 당신 이름이 뭐요? 헌병 보조원은 갓장수더러 물었다. 나요? 김땡땡이요. 하고 허둥지둥 일어선다. 당신이 영동서 갓을 붙였소? 네. 그럼 잠깐 내립시다. 작간 속은 쥐죽은 듯한 공포에서 겨우 벗어났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난다. 나의 앞에 앉아서 이때까지 노닥거리던 말동무는 헌병 보조원의 앞을 서서 허둥지둥 차에게 내렸다.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간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앞에는 수건으로 질끈동인 헌우산 한 개가 의자의 구석에 기대어 섰다. 나는 유리창을 울리고 캄캄한 밖을 내다보며 소리를 쳤으나 벌써 간 곳이 없었다. 난로에 석탄을 넣으려 들어온 역부에게 그 우산을 내어주면서 물어보니 주는 우산은 받으면서는 이편 말은 못 알아들은 듯이 나니? 무엇이야 하며 여전히 못 알아들은 채 하고 일본말로 묻는 데에는 어이가 없었다. 발길로 지르고 싶었다. 자정이나 넘은 뒤에 차는 대전에 와서 닿았다. 기밀관 같은 금태 안경 채비의 하이칼라 신사는 커다란 가죽 가방에 담요를 비끄러매어서 옆에 놓았던 것을 앞에 앉았던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내려갔다. 그러나 기생은 내리지 않는다. 얼마나 점거하느냐고 소지하는 역부로도 물어보니까 30분 동안이라고 멱다는 소리를 꽥 지르고 달아난다. 나는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쓰고 차에서 내려서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갔다.
그동안에 눈이 서너치나 쌓인 모양이다. 지금은 뜸 하나 뼈에 저린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러뜨렸다. 맨 끝에 달린 착간 앞까지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켠 차장실 속에 얼굴이 해끔을해한 두 청년이 검정 방한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양복을 입은 헌병과 마주서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히 보이었다.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 두 청년은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진 것을 보면 보조원이 아니오 이것이 분명하다. 나는 창 밑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무어라고 속살거린다. 그러나 그 청년들의 어설프게 웃는 낯빛과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린 것은 공포 그것 같았다. 스파이는 아니군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발길을 돌이켜 목책으로 막은 입구 앞으로 가서 내 손으로 열고 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오는 행댕그러한 속에는 한가운데에 난로랍시고 놓고 그 가에 옹기옹기 사람들이 모여섰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벌판에 세워둘 지경이면 어서 착간으로 들여보낼 일이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난로 옆을 흘끗 보려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 뱃사람이나 오르르 떨며 나무 의자에 걸터앉고 그 옆에는 순사가 셋이서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외면을 하였다. 그 중에는 머리를 파발을 하고 떼덩이가 된 치마 쪼고리에 매무새까지 흘러내린 젊은 여편네도 역시 포승을 지어서 앉아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치어다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자세히 보니 등 뒤에서 색색 자는 아기가 매달렸다. 여자의 이런 꼴을 처음 보는 나는 가슴이 섬뜩하며 멀거니 얼이 빠져섰었다. 나는 흉악한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거리로 나가니까 7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 때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가 변하였다.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선 것은 빈지를 들였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쩔렁쩔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14~5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 데에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주던 그때의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립다. 다시 돌려 들어오며 보니 착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어른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젖이나 먹으라고 좀 풀어줄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밉살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다.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작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어다 보인다. 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보풀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 고요한 압력으로 찌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 돌려다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런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식을 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그 속에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 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는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가 니나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홀이 될 것이다. 에이, 되져라. 움도 싹도 없이 쓰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버리든지 양당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나는 차가 떠나기 전에 자기 자리로 와서 드러누웠다. 어느덧 난로 옆으로 등 너머에 와서 누운 기생의 머리에서 가끔 끼쳐오는 머릿내와 향긋한 기름내, 분내를 코로 은은히 맡아가며 눈을 감고 누웠었다. 이것도 구더기 썩은 냄새기는 일반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여 보면서도 코를 막으려고는 아니하였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잠이 소르르 왔다. 몇 번이나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편치 못한 잠을 잔둥만둥하고 눈을 떠보니까 긴 밤도 흐지부지 훤히 밝았다. 오스스하기에 난로 앞으로 가며 불을 쪼이어 옆 사람더러 물어보니 시흥에서 떠났다 한다. 인제는 서울도 다 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래도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영등포를 지나서 한강철교를 건널 때에는 대리석으로 은글을 놓은 듯한 사람 그림자라고 없는 빙판을 바라보고 무심코 기지개를 펴며 두 다리를 쭉 뻗었다. 용산역에까지 오니까 뒤에 기생이 일어나서 매무실을 만적거리고 곧 내릴 사람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머뭇거리다가 차가 떠나려고 호각을 부는 소리를 듣고서 그대로 앉아버렸다. 서울이 처음 길이라 마음이 불안해서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러하는지 수상하다. 내가 자기 자리로 와서 선반에서 짐을 내릴 채비를 차리는 동안에도 일거일동을 눈으로 쫓으면서 무슨 말을 붙일 듯 하다가 입을 벌리지 못하고 마는 모양이다. 서울에 내려서 찾아갈 길을 묻자든지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편에서 먼저 입을 벌리고 싶었으나 대학 제복 제모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모른 척 해버렸다. 기차는 남대문에 도착하였다. 집에서 나온 큰집 종영님과 짐을 나누어 들고 나와서 인력거를 타다가 보니 그 기생은 길 잃은 아이처럼 비켜서서 우두커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걱정 아니하여도 저 찾아갈 대로 찾아가겠지만은 어떤 사정인지 이 추운 아침에 가엾어 보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사랑으로 나왔다. 책상머리에 기대어 담배를 피워 물고 앉았으려니까 큰집 형님이 데리고 온 양이가 허둥지둥 들어왔다. 마침 아는 의사이기에 들어와서 녹여가라고 하였더니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부정이나 타는 듯이 뺑소니를 쳐버린다. 사망진단서니 뭐니 성이 가신 일이나 맡을까 보아서 그런지 의사도 주검이란 싫어서 그런지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튿날 얻은 뒤에 김천 형님 내외가 딸까지 데리고 올라온 뒤에는 나도 모든 것을 쓸어 맡기고 사랑에 나와서 담배만 피우며 가만히 누웠었다. 미음 한술 떠넣어주려 나왔던가 생각하면 공연이 온 것 같았다. 그러나 시체를 청주까지 끌고 내려간다는 데에는 절대로 반대하였다. 오일장인이 어쩌니 떠벌리는 것도 극력 반대를 하여 3일 만에 공동묘지에 파묻게 하였다. 처가편에서 온 사람들은 실축해 하기도 하고 내가 죽은 것을 시원이나 아는 줄 알고 야속해 하는 눈치였으나 나는 내 고집대로 하였다. 그러나 초상 중에 또 한 가지 나의 고통은 눈물이 아니 나오는 울음을 울라는 것이었다. 이것도 처가부치끼리라든지 집안 식구들까지 뒷공로는 하는 모양이나 파묻고 들어올 때까지 나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릴 수가 없었다. 팔자가 사납거든 계집으로 태어날 거야. 아유 어쩌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누 하며 과부댁 누이가 마루에서 나더러 들어보라는 듯이 한마디 하니까 김천 형수가 아유 남편네란 다 그렇지. 아유 두고 보시구려. 다리 가시기도 전에 여학생을 끌어들이실 거니 하며 소근거리는 것을 나는 안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들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너도 내년 봄이면 졸업이지? 인젠 어떻게 할 셈이냐? 곧 나와서 무어라도 붙들 모양이냐? 더 연구를 하련? 장사 지는 지 이틀 만에 사랑해서 아침을 같이 먹다가 조용한 틈을 타서 형님은 불쑥 이런 소리를 꺼냈다. 글쎄요, 되어가는 대로 하죠. 하지만 무엇든지 내 일은 내게 맡겨두시는 게 좋겠죠. 나는 이렇게 우선 한마디 해놓고 나의 계획을 대강 말하였다. 그리하여 자식은 요행이 잘 자라면 김천 형님이 데려가거나 만일 김천 형님이 아들 낳게 되면 큰집 형님이 데려가는 대신에 내 앞으로 오는 것이 다소간 있을 것이니 그 반부는 양육비와 교육비로 제공하되 장성할 때까지 김천 형님이 보관하기로 김천 형님과만 내약을 하여 두었다. 간단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순편하게 끝이 나니까 한시름 잊은 것 같고 새삼스럽게 자유로운 천지에 뛰어나온 것 같았다. 그동안 청명한 겨울날이 계속하더니 오늘은 또 무에 좀 오려는지 암상스런 계집이 눈살을 잔뜩 찌푸린 것처럼
잿빛 구름이 축 처지고 하얗게 얼어붙은 땅이 오후가 되어도 대그럭거리었다. 사랑은 무거운 침묵과 깊은 잠에 잠긴 것 같이 무서운 증이 날 만큼 잠잠하다. 김의관은 자기가 칭원이나 드릴까 보아서 제풀에 미안하여 그러는지 그저께 발인 때 잠깐 눈에 띈 뒤로는 보이지를 않는다. 우중충한 사랑방에 왼종일 혼자 가만히 드러누웠으려니까 무슨 무거운 돌멩이나 납덩어리로 가슴을 내리누르는 것 같았다. 상처를 하였다 해서 벼랑간 섭섭하거나 서른 생각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요. 아이들이 없어서 조용한 집안이 초상 뒤에 한층 더 쓸쓸하여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혹시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상은 떠들썩하며 무슨 새로운 희망에 타오르는 것 같건만은 조선만은 잠잠히 쥐죽은 듯이 들어엎되어서 그저 파먹기나 하며 버둥버둥 자빠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무거운 뚜껑이 꽉 덮여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하면 아내가 죽어가는 꼴을 마주 앉아 보았느니만큼 어느 때까지 그것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지낸 일이 곰곰 생각이 나서 가엾은 추회가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올라서 기분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었다. 살아있을 때는 죽거나 말거나 될 대로 되라고 냉담하였지만은 파묻고 들어오니 역시 한 구석이 허전한 것 같고 지난 일이 뉘우쳐지는 것도 있는 것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가엾은 생각이 동정하는 마음이 유연히 마음속에 괴어오르는 것을 깨달았다. 에이, 하여튼 한시바삐 빠져 달아나자. 나는 부친과 형님이 들어오시면 오늘 저녁 차로라도 떠나버릴 작정으로 건넌방으로 건너가서 가방 속을 정리하고 앉았으려니까 어느 틈에 왔던지 안에서 병화댁과 을라가 인사를 나왔다. 얼마나 섭섭하시고 언짢으십니까? 을라는 위문이라느니 보다도 젊은 남편의 상처란 그저 그런 거라는 듯이 생긋 웃으며 다시 장가갈 치아를 하는 듯한 어조다. 죽은 사람이야 가엾지만 생자 필멸이니 하는 수 없지요. 나는 금방 비로소 죽은 아내가 가엾다는 생각을 하고 난 끝이라 도리어 정중히 이렇게 대거리를 하며 사랑에 올라올 리는 없지만은 인사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그래도 섭섭하시겠죠. 을라는 이런 소리를 하며 말뚱이 나의 기색을 살피려는 눈치다. 그래도 섭섭이란 인사답지 않은 인사지만은 나는 웃고 말았다. 언제 떠나십니까? 이번엔 꼭 같이 가세요. 인사를 온 것이 아니라 동행하자고 맞추어 온 것 같은 수작이다. 오늘 저녁이라도 떠날까 하는데 함께 나서시겠나요? 동행을 해주시면 심심치도 않고 매우 좋기야 하겠지만 나는 실없이 웃어 보였다. 아, 그렇게 서두르실 게 뭐예요? 을라는 놀라는 소리를 하려니까 한 걸음 뒤쳐져 안에서 나온 병화가 다가오며 뭐? 오늘 떠나? 하고 아른 체를 하다가 오늘 떠나든 말든 자기 집으로 가서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반론을 한다. 아무려면 오늘 떠나시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잠깐 가시죠. 병화댁도 옆에서 권한다. 자기네끼리 오늘 나를 찾아 인사도 하고 위로 삼아 저녁 대접을 하려고 의논이 된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그럴 한가로운 기분이 나지를 않았다. 또 그것이 병화 내외로서는 을라에 대한 자기네끼리의 입장을 명백히 하려는 기회를 만들려는 뜻인지도 모르겠고 을라는 을라대로
딴 생각이 있는지 모르나 나는 그런 것이 도리어 성이 가신 생각이 났다. 하여간 이 사람들의 이러한 눈치로만도 나는 작년 이래로 지나치게 오해였던 것이 풀린 것은 기쁘고 마음이 거뜬하여진 것 같았다. 마루 끝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낸 뒤에 나는 짐을 다시 싸기 시작하였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가방 속에서 나온 정자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펴보았다. 이것은 초상 중에 온 것을 대강 보고 집어넣어 두었던 것이다. 과장 없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야 겨우 악몽에서 깨어나 흐리터분하고 어리둥절하던 제 정신이 반짝 든 듯 싶습니다. 오랜 방황에서 이제야 제 길을 찾아든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신앙을 붙든 것도 아니요. 생활의 도표를 벼랑간 잡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젠가 말씀처럼 고민은 역시 제 길, 저 살 길을 열어주고야 말았는가 합니다. 반년 동안 레스토랑의 경험은 컴컴하고 끈적끈적한 생활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그 생활 속에서 새 길을 찾았는가 싶습니다. 인간 수양, 세간 수양이 조금은 되었는가 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 지향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면 애논에서의 반년 동안 얻은 문견이 무슨 보토가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그동안에 당신을 만나 뵈었다는 것은 저의 일생에 잊지 못할 새로운 기록이었겠지요. 정자의 편지는 저번 내가 붙인 엽서의 답장이나 매우 희망과 감격에 찬 기분으로 썼다. 동경역에서 헤어질 때 경도로 갈 듯 하다더니 역시 설전으로 애논을 하직하고 경도 고모집으로 갈 작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모집에를 가면 소원대로 이번 신학년부터는 동지사대학 여자부에 입학할 예정이라 한다. 아마 저의 본집과도 양해가 되어 학비도 나오게 되고 제 자국에 다시 들어설 눈치인지 모르겠다. 저희 집이 경도, 대판에서 백길로 6시간이면 건너서는 사국 고송이라는 데에서 해물상을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경도에 가서 동지사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할 터이라는 말을 듣고 보니 나는 동경서 떠나올 때 목도리를 사다가 함부로 허리춤에 찔러주고 온 것을 생각하고 혼자 속으로 찔끔하는 생각이 들며 혼자 얼굴이 뜨뜻해왔다. 물론 보통 카페인 걸로 여긴 것은 아니었지만은 좀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아서 열없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저희 집이 얼마나 잘 살거나 그거야 알 바 아니지만은 대학까지 가려는 생각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인생은 온뇌로 쌓아 올려가는 것인가 봅니다. 아니, 번뇌. 온뇌로 쌓아 올라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당신이 너무나 인생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불만 불평보다는 더 큰 것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 가엾어 그럽니다.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번민하시고 온회하시기 때문에 또 저는 거기에 경의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짐감래라는 그런 속된 말로가 아니라 괴로움을 알아야 사람은 거듭나는가 합니다. 일본의 남자들은 너무나 괴로움을 모릅니다. 역시 대륙적이라 할지 괴로움을 꾹 참고 딱 버티고 섰는 거기에 깊이 있는 생활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런 말도 씌어 있다. 다감하고 예민한 계집애가 연애에 실패하고 집안에서는 쫓겨나고 하니까 보통 여자와는 다르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나라 남성, 일본 남성에게 반기를 들고 내게로 오겠다는 사연인가도 싶다. 끝에는 동경으로 가는 길에 부디 경도로 전보를 미리 치고 자기에게 들러달라고 고모찌 번지수까지 씌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만나면 전과는 달라서 퍽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도 많을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어색도 하고 겁도 나는 것이었다. 이번에 만나면 어떤 얼굴로 만날고? 혼자 상상을 하여 보고는 큰 기대도 있고 큰 흥미도 있으리라고 궁리가 많았다. 갑갑하고 화가 나는 김에 어서 가서 정자나 만나면 이 무거운 기분이 조금은 나을 것 같았다. 가방을 꾸려놓고 어머님께 오늘 밤차로 떠나겠다고 여쭈려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출입하였던 큰형님이 뒤미쳐 들어왔다. 얘가 오늘 저녁으로 떠나겠다는구나. 어휴, 내 이런 주책 없는 얘가 있니? 모친으로서 생각하면은 딸 자식이 죽은 것과는 다르다 하여도 둘째 며느리를 15부터 앞에서 키운 정이 있으니 집이 한 구석 텅 빈 것 같은데 아들마저 초상을 치르자마자 훌쩍 가버리겠다니 어이가 없는 것이다. 벼랑간 이것은 무슨 소리냐? 응? 가자면 나부터 가야지. 네가 왜 먼저 서두르느냐? 아휴, 나는 아이들을 놀려놓고 온 터 아니냐? 하고 큰형님은 역정을 낸다. 나는 이 말에 찔끔하였다. 사실 경우가 틀렸다. 너는 너무 기분주의야. 어쨌든 나는 내일 떠나야겠지만 방학 동안에는 좀 들어앉았으렴. 응? 어머니께서 섭섭해 안 하시니 나는 떠나는 것을 무기 연기하기로 하였다. 사람이 죽어나간 건넌방에는 안에서들 들어가 자기를 싫어하는 모양이기에 내가 자기로 하였거니와 형님이 떠난 뒤로는 더구나 혼자 드러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전전반측하며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곰곰 생각하면 날이 갈수록 죽은 사람에게 역시 미안한 생각이 간절하였다. 더 산대야 하나 날 자식을 두셋 더 낳았을 것밖에 별수야 없겠지만은 좀 더 따뜻이 해주었다면 하는 후회도 난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런 뉘우침도 결국에는 자기가 당장 고적하고 아쉬우니까 그런가 보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 애인이라도 있다면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뛰어 달아났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어린 것을 기를 걱정은 없다 하여도 조만간 3, 4, 4쿠에 졸업하고 나오면 역시 혼자는 어려우니 장가는 들어야 할 것이나 누구를 고를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기로 누가 선뜻 와줄까 이런 걱정도 머리에 떠오른다. 을라? 나는 코웃음을 쳤다. 정자? 더구나 안 될 말이다.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고라도 인제 겨우 부모의 노여움도 풀려가는 눈치인데 또다시 나 같은 사람과 문제가 세 판으로 생긴다면 피차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것은 고사하고 정자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없는 일이요. 장래를 생각하거나 민족적 감정으로나 문제도 아니 된다. 이것저것 실제 문제를 생각하면 그래도 아내가 더 살아주었다면 내 몸 하나는 편하였던 걸 하는 생각도 든다. 죽으면 죽으라지 또 계집이 없을까 하는 방자한 생각이 뉘우쳐지기도 하였다. 그는 하여간에 정자의 열심으로 써보내준 편지에 어느 때까지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기도 안 되어서 이튿날 이런 답장을 써붙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해결되어 가고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을 위한
커다란 준비시기이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내 생에 있어서도 다만 젊은 한때의 유흥 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뒷날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이렇게 섭섭한 일도 없고 당신은 또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노하실지 모르나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가 싶습니다.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이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임해망량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우어주는 것은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에다.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 송이 속에 파묻혀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되어가는 구더기에 몸부림치는 질식입니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소학교 선생님이 세이버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 백성이에다. 고민하고 온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하는 고민이요. 온회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 증이 나는 법입니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은 못 됩니다. 이제 구주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사륙의 피비린내가 거치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놓는 날은 언제인지 숨이 막힙니다. 우리 문학의 도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유,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에 그리고 당신의 동포에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나는 형님이 떠날 때 초상에 쓰고 남은 것이라고 동경갈 노자와 함께 책값이며 용돈으로 내놓고 간 300원 속에서 100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붙여주었다. 혹시는 다른 의미나 있는 줄로 오해할 것이 성이 가시기도 하나 동경에서 떠날 때 선사받은 것도 있으려니와 정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한마디 쓰고 다소 부조가 될까 하여 보낸 것이다. 실상은 동경 가는 길에 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였기 때문에 아주 이것으로 마감을 하여 버리고
나도 이 기회에 가뿐한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한 열흘 더 있다가 졸업 논문도 있고 아무래도 학교 일이 걱정이 되어서 떠나고 말았다. 정거장에는 큰집 형님, 병화 내외 을라들이 나왔다. 을라는 입도 벌리지 않고 오독하니 섰고 병화 내외도 플랫폼에 복국에 매달린 시계만 치여다보며 서나품을 하고 섰었다. 그러나 병화의 얼굴에는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모든 오해는 풀고 인제는 안심하였다는 듯한 화평한 기색이 도는 것 같았다. 내년 봄에 나오면 어떻게 속혈할 도리를 차려야 하지 않겠니? 하고 난데없는 소리를 하기에 나는 아이고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무럭거릴 때가 되더군요. 하며 웃어버렸다.